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소식과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이 실시될 거란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텔레그램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조지빈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범행의 수법인 형태가 매우 끔찍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다는 것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등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과 자동차 극장 등을 이용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3월 25일 오전 9시 뉴스특보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수감돼 있던 종로경찰서를 나오면서 얼굴이 공개됐음을 전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던 취재기자는 조주빈은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오면서 처음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섰고 목에 깁스를 한 채 무표정으로 등장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은 심경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조주빈은 특정일 지칭하면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으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곧바로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이송차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주빈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공개 첫 사례로서 경찰은 조주빈 송치 후에도 박사방을 포함한 N번방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청와대까지 나서 관련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한 만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내적인 수사를 나선다는 계획임을 전해주었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는데요.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의 공범자 논란이 일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N번방 회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먼저 N번방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유료 회원들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 언급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무료 회원들의 경우 실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촉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첨단 방법을 동원한 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 등이 보완돼야 하는지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범죄의 동기에 경제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주빈이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수익 몰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도해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현재 조 씨의 협조가 없다면 범죄 수익을 밝혀 이를 모두 몰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금전 요관 방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모네로라는 불법 거래의 대표적인 코인들이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전의 지급 방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보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3월 28일 저녁 6시 뉴스특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N번방 사건 수사 배경에는 600만 가까운 국민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이 모이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으며 요즘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러 아이디어로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기자는 2주도 안 됐는데 무려 600만여 명으로 중복 동의를 고려해도 역대급 숫자라고 전하면서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분노라고 전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청원에 문재인 대통령도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음을 전했습니다. 이례적인 만큼 빠른 수사는 결국 여론이 이끌어낸 성과로서 정부와 국민의 직접 소통이라는 목적을 국민청원만큼 제대로 달성한 제도는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민감룡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내용도 인용 보도했습니다. 청원에 쏠리는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평소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내려오던 판사를
N번방 판결에서 배제시키라는 청원과 특별조사팀을 여성으로 채워달라는 요구가 답변 요건을 충족했으며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짓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온 상황임을 전해주었습니다. 사실관계 왜곡이나 진영 갈등 가속화 같은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론의 바로미터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코로나 키트에 대한 이름을 독도로 짓자는 창의적인 청원까지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은 보도 내용처럼 국민의 여론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러한 장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다만 판사 배제라든가 범죄의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3월 28일 오전 11시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를 명령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거나 격리되게 하는 등 민폐를 끼치고 본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는 2월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23살 헬스 트레이너 A씨에게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지만 A씨는 헬스장에 방문해 일을 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고 광주지방검찰청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일이 있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B씨와 어머니가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한 채 제주 여행을 다녀온 일도 있었다는데요. B씨는 여행 기간에 오한과 근육통을 느꼈지만 4박 5일 동안 제주에서 20여 곳을 다니며 47명과 접촉했고 서울로 돌아온 B씨는 지난달 25일, 어머니는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보험 설계사 C씨는 3월 4일부터 감염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도 하고 활동하며 10여 명과 접촉했다는데요. C씨의 아들도 감염됐다고 합니다. 아들 또한 증상 발현 이후에도 학원에 출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이 우려되자 대전시가 부랴부랴 방역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충북 증평에서도 미국 여행을 다녀온 60대 여성 B씨가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은행과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8곳을 방문했다는데요. B씨와 접촉했던 10여 명은 감염 공포와 격리라는 봉변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잦자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형사처벌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음을 보도했습니다. 3월 28일 저녁 6시 뉴스특보에서는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심리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동차 극장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를 연결했습니다. 성동구 살구지 공원에 나가 있는 캐스터는 평소 운동장이었던 곳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최근에는 자동차 극장으로 변신했음을 전했습니다. 자동차 극장을 기획한 성동구청 직원을 인터뷰했는데요. 진민석 성동구청 문화체육과 직원에게 자동차 극장을 기획하게 된 취지, 구체적인 영화 상영 시간, 심리적 방역을 위한 또 다른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성동구청이 운영하는 자동차 극장은 당초 4월만 운영하려다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4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손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구급차가 대기 중이며 운동장도 매일 방역해서 안심하고 가족들과 여유롭게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관람료는 무료이고 예약은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성동구청 문화체육과 관광팀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4월 5일까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 참여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매우 중요하고 주말과 휴일 사람들이 붐비고 실내 같은 고위험 공간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바깥 활동을 한다면 공기 흐름이 있고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가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인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가격리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도에서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형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면 다른 사람들이나 소속 회사에 큰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예민한 상황인데요. 자동차 극장을 기획한 성동구청의 사례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경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소식이 많이 보도되고 선순환 효과를 내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대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조수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네, 저는 지난달 30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AI와 자율주행 기술 현주소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런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전염성을 WHO보다 먼저 알린 곳은 전염병 인공지능 블루닷이라고 하는데요. AI를 기반으로 65개국의 뉴스와 동식물 질병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헬스케어 산업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밀하고 빠른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데요. CES 2020에서 세상을 바꾸는 5대 기술 중 하나로 디지털 치료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AI 기반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 솔루션을 도입한 서울 어느 병원의 사례를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치매를 진단하는 데 있어 특히 의료 영상 장비에 적용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빨리 적용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된다는 의사분 말씀을 듣고 나니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한층 가까워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성조숙증 검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성장기 아이 누구든 걸릴 위험이 있는 성조숙증은 엑스레이 촬영 사진을 입력하면 AI 빅데이터를 통해 뼈 나이를 판독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민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는 실제 나이와 손목의 성장판이 있는 뼈 나이를 비교해서 질환이나 호르몬 문제 등을 판독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AI 기술 기반으로 성장하는 헬스케어 산업은 예방과 조기 진단, 환자 맞춤형 치료로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는 진정한 헬스케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차도원 실장은 헬스케어는 유전자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신약,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산업 현장은 AI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헬스케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대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로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현장도 보여줬는데요. 어떤 모습일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에서는 안저질환, 폐암 등 AI 기반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I 의료기기가 의사를 보조해서 판독 속도를 40%까지 향상하고 판독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 인공지능.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하며 꼬집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 비중은 이에 차도원 실장이 외국인 엔지니어나 과학자들도 많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과 산업계에서도 세계화가 진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글로벌화는 진행이 돼야 될 시점입니다.
AI가 바꿀 미래 사회인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다뤘는데요. CES 2020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내부 조종 장치를 없애는 대신 운전자의 심장 박동을 특성해 운행하는 자동 주행차를 선보였고, BMW는 사람의 시선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탑재해 운전자가 보는 대로 피사체를 인식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2035년에는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이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완전 자율주행차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2단계인 보조주행을 상용화하고 있다는데요. 국내 한 업체는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3단계 초기 제품을 출시하며 동시에 4단계 수준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개동경 대표의 말을 통해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것은 인식기술, 추기기술, 판단기술 등을 융화해서 실시간으로 구동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통산업 현장에서도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스마트한 쇼핑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데요.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배송 서비스가 벌써 시범 운행된다는 소식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 인공지능은 미래 사회를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는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삶을 바꿔나갈 것이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조수연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자율주행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초등학교 과학의 날 관련 그림을 그리면 하늘을 나는 플라잉차와 자율주행차를 그리곤 했는데요. 10여 년 전 막연한 상상으로 그렸던 자율주행 기술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조수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범행 왜 하셨습니까?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범죄의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각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유사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N번방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까지 짚어볼까요? 네, 정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을 하며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조주빈을 비롯해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관련 피해자만 74명이고 이 안에는 미성년자가 1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더욱 크게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해 N번방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창구만 달리해서 반복해왔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하고 시청한 이들은 여성을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보며 강간 문화를 유지해온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양성됐다고 언급을 하면서 피해자들은 신상 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 다음을 강요하는 시선 때문에 이 피해를 쉽게 드러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광범위한 사회 문제가 드러났다고 본다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왜 그동안 이러한 성폭력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사는 것이 성욕과 호기심 때문이라고 여기는 성문화가 바뀌지 않고서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N번방 이용자들에겐 잡힐 리 없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배경엔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언제나 박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과거 수사 당국은 이 같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단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해왔지만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결국 디지털 성범죄는 자취를 감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역시 허술한 법 비웃는 N번방 운영자들 집요 때도 음란물 유포라는 기사에서 수년간 디지털 성범죄를 계속한 배경에는 허술한 법망이 있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법을 공유를 해왔다고 언급을 하면서 성범죄에 내려지는 이 솜방망이 처벌이 결과적으로 악질범을 양산해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처벌 수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외국의 처벌 사례는 어떠한지, 또 우리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이번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 요구는 이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개설한 이래 최다 인원의 동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전원 얼굴을 공개하라, 책임지고 뿌리 뽑으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나라에서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소유하거나 보기만 해도 범죄로 간주하고 이용자들 모두 엄하게 벌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딴 나라였다면 N번방에 머무른 그놈들 싹 다 감옥행이라고 하면서 영국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다루는 법은 무섭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영국은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성착취 범죄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영국의 무관용 방침이 있습니다. 처벌 근거가 되는 1978년 어린이 보호법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의 외설 사진이나 그에 준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개입한 모든 자들을 벌하도록 합니다. 만약 이 법이 N번방 사건에 적용이 된다면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참여자 전원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역시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강도 높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동 성착취물을 잔혹한 범죄,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유럽 이상으로 강력한 처벌 정도를 가진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방 법률인 아동 포르노법에 대해서 관련 사진을 소유만 해도 최대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영상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이라면 형량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언론이 해외 사례를 보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운영자에 대한 악마 프레임 보도 경쟁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긴급 지침을 발표하며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와 구조 개선을 위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와 또 민실위는 짐승, 늑대, 악마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이런 용어는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또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해서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한다면서 성범죄는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는 총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해당 범죄의 심각성, 피의자의 범위,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 처벌 과정, 사건의 총체적인 결과와 해결까지 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언론은 다각도로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을 하고 사건의 결론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유사 해외 사례를 보도하고 그 처벌 수위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언론에서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도 높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는 문제점은 없었는지, 바람직한 보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경우에도 이미 보도 준칙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하기 하루 전에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죠. 또 많은 언론들이 운영자의 서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뉴스는 국민적인 공분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인 알 권리라는 명분을 대고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사건의 본질을 깊게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사건 인식부터 정당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까지 나아가질 못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 언론이 지적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 위주의 가해자 서사 보도를 더 많이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주빈의 얼굴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조주빈은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어떤 사회 유력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해결해야 할 사건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자칫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텔레그램 영상이 어떻다더라, 어떤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더라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어디에서라도 이루어진다면 언론에서 먼저 지적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긴급 지침을 내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한 취재, 보도 방식 등의 지침과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면서 취재와 보도를 담당하는 조합원들에게 이 관련 지침을 잘 준수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각 지본부에 당부했습니다. 이 긴급 지침에 담긴 7가지 사안 중에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 또 성범죄를 비정상적인 특정에 의한 예외적인 사건으로 전하지 말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를 지향하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보도를 지향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언론 보도도 개선이 돼야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는 진중한 보도를 통해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언론이 앞장서야겠습니다. 네. 이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최초로 알려지게 된 것은 대학생들로 이뤄진 취재단이죠. 네. 추적단 불꽃에 의해서였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의제화하고 해결책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기사를 읽는데도 참 힘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정말 반드시 밝혀져야 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밝힌 것은 수사기관도 기성 언론도 아닌 단 2명의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취재단, 추적단 불꽃입니다. 언론인을 지방하는 이 대학생들은 뉴스통신진흥회에서 공모한 탐사 기획물에 응모하면서 본격적인 N번방 취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취재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를 도운 덕분에 가해자들이 속속 검거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기성 언론이 먼저 했어야 했겠죠. 취재단 불꽃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디지털 성범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성범죄의 문화를 잘못된 역사를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소모적인 젠더 등의 갈등보다는 정부의 입법에 더 관심을 두고 또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들을 모두 명확하게 알고 예방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부터
처벌의 범위, 수위까지 언론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생된 다른 사건에 의해서 이 N번방 사건의 본질이 덮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언론이 해주셔야 할 텐데요. 또한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보도할 때는 서로 약속한 보도 준칙을 지켜야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요 사회 문제를 의제화하고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